네. 보통 이 건강 관련 소식은 제가 거의 매일 그 한 가지씩 좀 전해 드리기도 하면서 사실은 영상 뒷부분에 마지막 소식으로 이 건강 관련 소식은 좀 많이 전해 드리곤 있는데 오늘은 영상 보시다가 혹시 인제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 계실까 봐 뭐 물론 그러실 수 있죠. 바쁘시면 뭐 다 끝까지 못 보시고 중간에 나가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좀 전해 드리고 싶은 그런 소식이 하나 있어서 이 건강 관련 소식을 맨 처음에 좀 먼저 전해 드리고 갈까 합니다. 아 참 그리고요. 오늘 특히 그 약값 관련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발표, 그 오늘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뭘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약값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제 약값이 아마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일단 지금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관련 소식은 대신에 오늘 이제 영상 뒷부분에서 좀 전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 상추와 대장암 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은요, 영국 보건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서 어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는데, 오염된 상추에서 자주 검출되는 그 대장균의 한 변종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그 변종의 이름을 이제 줄여서 STEC라고 했습니다. STEC라고 이름 붙여진, 물론 이 풀네임은 굉장히 길어요. 뭐 저도 잘 뭐 처음 본 그런 단어도 있는데 이제 줄여서 STEC 라는 변종 대장균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크게 보도했습니다. 상추를 비롯한 그 잎 채소에 존재하는 그 박테리아가 대장암 환자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영국의 보건 당국은 그 오염된 상추에서 자주 검출되는 대장균 감염 사례가 지난 7년 사이에 무려 10배나 급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급격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니까 영국의 보건당국이 조사를 해 봤는데 조사를 했더니 그 변종 대장균이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STEC. 자, 특히 그 오염된 상추에서 발견되는 STEC라는 이 대장균은 일반 대장균에서 이제 변종된 소위 이제 변종 대장균으로 더 강력한 감염력 그리고 더 독성도 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균은 대장을 비롯한 신장 등등등 이 인체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장암 발생 위험도 더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뭐 어찌 보면은 좀 일반적이긴 한데요. 뭐 혈변을 동반한 그러니까 혈변 또는 그를 동반한 설사 또는 격심한 복통 그리고 구토, 발열 등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식중독 증상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심한 설사 플러스 혈변 이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보건당국은 잎 채소는 껍질을 벗겨서 먹을 수도 없고 또 이제 그냥 생으로 먹는 상추 같은 것은 조리를 해서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생으로 대부분 그렇게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감염 위험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건당국은 미리 씻은 후에 포장되어 있는 그런 상품도 마트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마트나 어느 식품 회사에서 미리 씻어서 딱 포장해서 이렇게 파니까 아, 요건 안전하겠지 해서 그냥 가져가서 바로 먹으면 이것도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척해서 포장해서 그렇게 판매하는 상추나 또는 잎채소 이런 것들도 반드시 집에 가서 한 번 더 세척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충 물로 그냥 집에 가서 한 번 세척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국인은요, 이제 미리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미리 상추를 더 사놓잖아요. 이렇게 고기 먹는다고 고기만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미국식으로 스테이크를 해 먹는다면 모를까 한국식으로 고기 먹을 때 반드시 상추, 깻잎 등등 먼저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몸에도 좋고 그래서 더더욱이 외국 사람들도 그래서 그걸 좋아합니다. 한국식으로 불고기나 갈비 같은 거 이제 구워서 상추에 이렇게 딱 싸서 주면 다들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그 우리 한국인은 더더욱이 더 그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는 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상추를 그러면 어떻게 씻어 먹어야 이런 대장균 오염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생상추를 안전하게 먹기 위한 방법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빠르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여러 번 씻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어찌 보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효과적으로는 뭐 그닥 완벽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도 제일 간단하고 기본적인 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냥 대충 이렇게 물 담아갖고 통에다가 이렇게 닦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그것도 좀 빠르게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에 담가 두고 있거나 그렇게 뭐 닦기보다는 흐르는 물에 하나씩 뭐 특히 이제 깻잎 같은 건 어렵죠. 그렇게 하기는. 그래도 하라는 거죠. 하나씩 잎을 떼어내서 닦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에 묻은 흙을 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생물 같은 것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흐르는 물에 닦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식초물이나 베이킹소다 탄 물을 활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약간 그 논란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택적인데요. 식초물로 만들어서 거기서 닦는 것도 학자들은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하느냐? 식초 1대 물 10대 1의 비율로 물을 당연히 많이 해야죠. 그렇게 이제 식초를 좀 타서 거기다 닦는 겁니다. 좀 5분 내지 10분 정도 담궈 놨다가 흐르는 물에 다시 닦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식초물을 만들어서 한 10분 정도 담궈 놨다가 꺼내서 흐르는 물에 닦기. 자, 그렇게 헹구는 방법도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킹 소다도요, 세척제의 일부로 인정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식초물이나 베이킹 소다로 이제 했다고 해서 100% 살균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보조적인 물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물기를 잘 말리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씻기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젖은 상태의 채소를 너무 오래 놔두면 그 안에서 물기 때문에 습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자생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기가 젖은 상태에서 너무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생적인 손과 도구를 사용하라. 뭐 요건 설명 안 들어도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가능하면 유기농이나 믿을 수 있는 유통 경로를 이용할 것. 뭐 이것도 설명 안 들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생적인 관리가 잘 된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예를 들면 뭐 임산부, 어린아이 또는 노인 이렇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생식하는 것을 좀 피해라 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뭐 전혀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 완벽하게 닦았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식당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먹을 때는 상추, 깻잎, 우리가 내가 먹을 건데 10번이면 어떻고 20번이면 어때요? 닦아서 먹죠, 당연히. 하지만 식당에서 먹을 때는 상추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걸 또 내가 들고 들어가서 어디 화장실 가서 쓰실 수 없고 이거 10번만 더 닦아다 주세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사실 좀 참고 안 먹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이제 노인이나 어린이, 뭐 임산부 이런 분들의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식당에서 먹는데 난 상추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식당에서 이제 고기 굴 때 불판에다 굽잖아요. 거기다가 상추나 깻잎을 살짝 뜨거운 데다 살짝 뒀다가 또 뒤집어서 살짝 뒀다가 그렇게 먹느냐 안 먹지 아삭아삭하는 맛에 먹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나면 뭐 안 먹어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먹어야 돼. 그러면 뜨거운 불에 그 불판에다 굴 때 고기 불판에다가 상추를 살짝 넣고 한두 번씩 뒤집어서 좀 열을 살짝 가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대장균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위와 같은 방법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방법, 이제는 이제 집에서 씻을 때의 얘기입니다. 식품용 세척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보다는 100번 낫죠.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의 단점은요, 제대로 된 그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괜히, 난 이걸로 닦았으니까 안전하겠지? 라고, 방심하고 막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방심할 수 없다,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소를 세척하기 위한 제품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요, 이 베지워시라는 제품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아마존에도 있고, 뭐 일반 마트에 가면
그 채소 세척하는 제품 판매하는데 가장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마 그 베지워시라는 걸 겁니다. 아마존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베지워시, fruit and vegetable wash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그런데 농약이나 뭐 흙, 먼지 등을 제거하는 데는 그나마 효과적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대장균, 그 박테리아를 없애는 데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주제가 상추나 깻잎 이런 거에 그 박테리아, 대장균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뭐 흙 떨궈내고 뭐 농약 떨궈내는 그런 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제 대장균만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장균,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관련 제품은 또 좀 달라요. 단순한 그 천연으로 만든 베지워시와는 좀 다른 차원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Eat Cleaner All Natural Fruit and Vegetable Wash라는 게 있습니다. 깨끗한 걸, 더 깨끗한 걸 먹자 뭐 이런 건데 특징은 미국 특허를 받은 천연 세탁 제품입니다, 이게. 제3자 실험을 통해서요, 농약, 뭐 화학물질, 뭐 웩스, 대장균, 박테리아 최대 99%까지 없앨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at Cleaner All Natural Fruit and Vegetable Wash인데 이름이 좀 길죠? 아직 못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효과는 효모와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해서 신선도를 최대 5배까지 연장시키고 또 안에 있는 대장균까지도 없애는 것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가장 강력한 효과도 있고요. 구매처는 클린보스라는 그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저는 뭐 이 회사 아무 관계 저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조 회사는 클린보스라는 회사입니다. 요것도 어디라고요?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두 번째는 코알라 에코 내추럴 프루트 워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이건 또 뭐야? 네. 상관없습니다. 못 외우셔도. 이것도 이제 상당히 효과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이제 대장균 같은 것도 잘 죽이는 그런 그 효과 있는 세척제로 알려져 있고요. 구매처는 코알라 에코 코알라 이코죠. ECO. 코알라 이코라는 그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뭐 이 긴 이름들 뭐 쭉쭉쭉쭉 말씀드리면서 막 왔는데 그 제품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름들이 다 길어서 도대체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사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슷비슷한 좋은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래서 이제 그저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구글에서 검색해서 쫙 한번 편안하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한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 검색할 때 그 필요한 단어 그거 하나만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넣으시냐면 vegetable wash for bacteria.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한 채소 세척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베지 워시 뭐 베지터블 다 안 써도 돼요. 베지 워시 for 박테리아. 요것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지 워시 for 박테리아. 자, 그렇게 하면 구글에서 상당히 그 좋은 제품들이 쫙 나오고 또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닦아야 되는지 내용까지 방법까지 다 나오니까 구글에서 그렇게 한번 꼭 검색해 보시고 안전하게 상추, 깻잎, 또 그 야채들 그렇게 안전하게 좀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Veggie Wash for Bacteria입니다. 네, 어제 전해드렸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 옷을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라는 그 후속 기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교황이 된 자기 모습을 그 합성한 사진을 실어서 이제 비난이 일었습니다. 어제 이후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SNS에 올렸을 뿐 그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나는 그 사진과 아무 관련이 없다. 누군가가 교황처럼 옷을 입은 나의 사진을 AI 합성으로 만들어냈고 그들이 그 인터넷에 그 유포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게 돼서 그걸 그냥 내가 내 계정에 올린 것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그걸 본인의 계정에 본인이 올렸으니까 그걸 갖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 사진은 장난,
조크였다라고 말하면서 아마도 누군가가 AI로 만들었을 텐데 나는 SNS에 계정에 올렸을 뿐인데 그 올리기 전에 나는 멜라니아에게 보여줬는데 내 아내 멜라니아는 그 사진을 보더니 아 귀엽다 라고 말했다. 내 아내 멜라니아는 그 사진을 보고 귀엽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은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귀엽다라고 말하자 나는 또 내 아내에게 야, 내가 진짜 교황이 됐더라면 너하고 결혼하지 못했을 거야. 안 그래? 나는 농담도 하면서 우리는 웃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해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난 여론은 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몇 사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그리고 또는 교계에서 해당 사진을 보고 상당히 불편해하고 특히 이제 카톨릭 교계 내에서는 좀 비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카톨릭계에서 기분 나쁘다, 불만이 있다, 뭐 비난 여론이 있다라는 그거 다 페이크 뉴스야. 그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네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그 바티칸에서 내일 시작될 비밀회의가 드디어 있게 되죠. 바로 콘클라베. 내일 7일자 내일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그 콘클라베를 앞두고 일부 국가 간에 그 자국 출신의 교황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자국에게 좀 유리한 그런 교황을 배출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어찌 보면 뭐 외교전, 뭐 치열한 뭐 로비전,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치열한 암투전 뭐 이런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보수 정치권에 이어서 프랑스도요. 프랑스는 그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 추기경단을 막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종의 뭐 로비를 하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는 그 바티칸 성당을 문을 완전히 잠가 버리니까 이제 밖으로 추기경들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까지는 추기경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고 외부와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다 하니까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유럽의 그 큰 신문사입니다. 유로뉴스라고 있는데요. 그 유로뉴스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그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추기경 4명과 급히 비공식 회동을 가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기 교황 선출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프랑스 국적 추기경 당신들 4명이잖아요. 그런데 4명이 서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종의 뭐 단일화해서 누구 한 명 좀 표를 몰아줘서 어떻게든지 우리 프랑스 국적의 교황이 한 명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유럽 출신을 원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다시 유럽 출신이지만 플러스 가능하면 프랑스인 교황이 나와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요, 사실은 그 교황을 그래도 그나마 많이 배출한 나라 중에 한 명입니다. 교황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뭐 당연히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역대 217명의 교황을 배출했고요. 그러고는 이제 격차가 많이 납니다. 프랑스는 16명의 교황을 배출하는데 그래도 그게 2등이에요. 하지만 프랑스는 그레고리오 11세 1370년부터 한 78년까지인가 8년 동안 재위했죠. 그 그레고리오 11세 이후에 600년 넘게 프랑스인 교황을 지금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프랑스가 아주 벼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국 정치권도 이미 새 결집에 나선 상황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노선에 불만이 많았던 미국의 카톨릭 보수 세력이 트럼프 지지 세력과 손잡고 이 보수 교황을 뽑기 위한 로비에 이미 한창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로마로 직접 날아가서 추기경들을 만나기도 했고 요즘 뭐 매일 국제 전화로 추기경들에게 전화해서 계속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출신 교황 또 미국 외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전화해서 이번에는 미국이 돼야 한다. 미국 교황이 나오기만 하면 걱정하지 마시오. 뭐 당신네 카톨릭 교계 우리가 전폭 지원해주고 요건 제가 그냥 생각해본 얘기입니다만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뭐 어차피 로비라는 게 그런 거죠. 뭐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정도로 미국에서는 지금 치열하게 로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아마 로비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미국 출신의 그 추기경이 있죠. 레이먼드 버크라는 추기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교황으로 은근히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황을 놓고 프랑스와 미국이 벌이고 있는 치열한 외교전, 치열한 로비전을 바라보면서 한 나라가 지금 매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냐? 네, 바로 원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입니다. 과거에는 교황 중에 약 80% 가까이 이탈리아 출신 교황이 나왔지만 1978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반세기가 됐죠. 그 반세기 가까이 이탈리아 출신 교황이 지금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앞서 3명의 교황이 그 반세기 동안 교황이었는데 잘 기억하시죠? 요한 바오로 1세. 아, 오랜만에 들으시죠? 네,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뭐 우리 입에도 그야말로 입에 착착 붙을 정도로 오랫동안 교황하셨잖아요. 그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폴란드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 교황이 베네딕토 16세라는 교황이었는데 이분은 독일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선종하신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이었습니다. 그 이탈리아에서는 이번에는 꼭 다시 이탈리아인 교황이 나와야 된다라는 지금 여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로비전하고 있죠. 미국도 마가 세력들이 막 지금 로비전하고 있죠. 거기에 이탈리아가 잠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카톨릭의 종주국은 우리 이탈리아인데 우리 이탈리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 이탈리아도 지금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또 아시아 교황이 나와야 된다라는 뭐 그런 로비전도 펼치고 있죠. 자,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 바티칸의 교황 선출 비밀회의 콘클라베. 과연 내일 바로 이제 콘클라베가 시작될 텐데 시작되자마자 바로 첫 번째 투표로 흰 연기를 우리가 볼 수 있을지, 흰 연기가 나오면 이제 선출됐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예전처럼 까만색 연기를 몇 번 보고 난 뒤에 한 이틀쯤 후에 흰 연기를 보게 될지 이제 궁금합니다. 이번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이제 결과 내용은 당연합니다만은 비하인드 소식까지 같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신혼여행의 성지라고 불리고 있기도 하고요. 전 세계의 최고 관광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어딘지. 네, 바로 미국의 하와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이가 내년부터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 세금 제도를 도입해서 호텔 값이 좀 오를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하와이에서 숙박을 하려면 이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값이 올라갈 전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와이 주의회가요, 최근 그 하와이의 숙박세를 인상하는 숙박 요금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호텔 객실과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 같은 그 단기 임대용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기존의 세금 플러스 0.75%를 추가로 납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0.75% 하니까 뭐 얼마 안 돼 보입니다만은 사실 하와이는 이미 세금이 높아요. 그 호텔이나 단기 숙박 시설에 부과하는 세금의 일단 기본이 10.25%고요. 거기다가 각 카운티가 부과하는 그 세금 한 3% 있고 또 일반 소비세까지 더하고 그러면은 호텔 예약할 때 하와이는 한 19% 정도 앞으로는 이제 내게 됩니다. 19%. 이건 뭐 사실 좀 너무 높다. 그야말로 관광지니까 뭐 몇 년에 한 번, 한번 평생 몇 번 정도 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지 사실은 뭐 너무 높은 건 사실입니다. 19%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건 언제부터냐?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나 이제 관광업계에서는 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와이 호텔 업계 측은요, 그동안 하와이의 환경을 더 아름답게 하는 데 쓰인다면 그렇게 오른 세금, 조금 오른 호텔값 정도는 다들 흔쾌히 지불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반면,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실제로 하와이의 환경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하와이 관광 더 많이 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좀 일각에서는 하와이가 방문객들에게 너무 비싼 여행지, 뭐든지 너무 비싸게만 받는 여행지, 막상 가보니까 막 날씨는 후텁지근하고 뭐 딱히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뭐 이런 여행지로 인식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된다 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댓글로 한번 생각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기관들의 유학생 체류 신분
박탈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민국에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지침에는요, 이민당국 직원은 필요에 따라서 유학생 정보 시스템, 그 세비스라고 합니다. 그 세비스에 들어가서 학생의 합법 체류 신분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원래는 이제 유학생들을 관할하는 거니까 이제 국무부의 권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생 정보를 담당하는 그 프로그램이 세비스인데, 그 세비스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거는 국무부 담당이었는데, 이걸 이민국도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유학생들 신분을 박탈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를 거기 들어가서 취소하고 유학생 체류 신분은 그 이민국에서 박탈되고 하는 거니까 국무부와 이민국이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국무부에서 학생 신분만 박탈하면 곧바로 이 사람은 이민국과 연동이 되니까 미국에서 체류 신분이 자격이 안 되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국무부에서 유학생 신분이 취소되는 그 순간 미국을 떠나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버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국에 그런 권한을 더 줬다라는 게 그냥 한 줄로 흘려들을 수 있는 뉴스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유학생 비자 취소 그 자체가 곧 체류 신분 종료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민 변호사들은요, 새로운 이 지침은 이민 단속국에게 유학생을 추방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유학생에 관련된 그 권한이 국무부가 아니라 이민국에도 뭐 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든 체포되는 그런 학생들, 아니면 뭐 단순하게 뭐 스피드 티켓, 교통 경범죄 뭐 이런 거로도 체포되는 유학생이라면 자칫 곧바로 학생 신분 취소, 곧바로 추방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민 변호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좀 당분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좀 다시 재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뭐 유학생들이 바쁘고 공부하기 시간 없는데 뭐 제 영상을 얼마나 보겠어요. 하지만 유학생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좀 인식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즉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항공권도 사주고 현금 1,000불을 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국경보호국 CBP의 앱을 통해서 자진 출국을 선택한 그런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 국경세관보호국을 CBP라고 하는데요. 그 CBP가 앱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신분을 다 등록하고 나 자진 출국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비행기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돈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행 지원과 함께 돈을 언제 주느냐? 일단 항공편, 비행기표를 주니까 비행기표를 갖고 자국으로 이제 갔어요. 뭐 엘살바도르가 됐든 뭐 베네수엘라가 됐든 갔어요. 그러면 도착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쪽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돈 받고 안 갈까봐 도착하는 게 확인되는 순간 그 나라에서 미국 영사관이 1,000불을 캐시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뭐 올바르고 안 올바르를 떠나서 그 정부 차원에서는 돈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요, 이 불법 체류자를 추적해서 체포해서 강제 추방하고 또 강제 추방하기 전까지 구금하고 하는데 돈이 평균적으로 1인당 한 $17,0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17,000.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 오히려 10분의 1 수준인 $1,700에서 한 2,300불? 뭐 이제 어느 나라냐 따라서 항공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항공권 700~800불이라고 친다면 거기다가 1,000불만 더 치면 17,000불이니까 1,700불이니까 17,000불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들어가는 평균 소요 경비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안보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CBP 앱을 다운받아서 자진 출국한 그 불체자는 나중에 추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고 신청할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개런티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불체자로서 여기 이제 막 자녀들 들고 가족들 있고 그러면 사실 함부로 못 나가지만 여하튼 일반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만 보면 나중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합법 체류를 하면 좋으니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매력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비행기표 사주고 현금 1,000불 주고 한다는 건 그렇다 치고요. 현재 그 대부분의 불체자들이 그렇게 자진 출국으로 나가면 추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정부의 그 말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말을 믿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 그거 괜히 뭐 비행기표 주고 1,000불 준다고 헐거닥해서 그냥 나가고 아우 가만히 있다 여기 있다가 괜히 붙잡히면 고생하고 돈도 못 받고 그러는데 그냥 있는 데까지 있을까? 별 생각 다 났는데, 근데 그 중에서 또 일부는, 나 그냥 자진해서 나갈까라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대부분의 불체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자진해서 나가. 너 그 말 믿어? 그러면서 나가면 무조건 다시는 못 들어와.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 정부가 지금 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야 정부가 한다고 그 말을 믿냐 너? 난 못 믿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자진 출국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또는 절대로 자진 출국하면 안 돼 임마 뭐 이런 생각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한 그 나라의 정부가 그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게 또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 그 하와이 호텔값 인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 관광지 중에 특히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꼭 봐야 되는 관광지가 하나 있죠. 네, 바로 이게 참 관광지라는 것도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바로 그 엘카트레즈 교도소입니다. 저도 이제 배 타고 그 옆에까지 한번 쫙 가서 둘러보는 그 프로그램으로 한번 배 타고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범죄자를 수용했던 악명 높은 교도소를 관광한다라는 게 좀 그 당시 그 뭐 배 타고 지나가면서 구경하면서도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네. 이게 교도소가 관광지라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하튼 인상은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중범죄자들을 수감하기 위해서 60여 년 전에 이미 폐쇄돼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엘카트레즈 교도소를 다시 개소하겠다. 다시 문을 열고 다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우리는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것에 가두었고 그들이 해칠 누군가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을 우리는 잘했다라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거리에서 이 같은 강력한 범죄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도소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오늘 연방교도국에 엘카트레즈 교도소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정비해서 다시 문을 열고 미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그곳에 다시 가둘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에 있는 그 작은 섬, 그 섬 이름이 엘카트레즈죠. 아마 그 작은 섬 엘카트레즈에 위치한 그 교도소는 남북전쟁 당시에는 미국 서부 해안의 그 공식 군사 감옥이었다가 1930년대부터 흉악범들을 가두는 연방 교도소로 유명합니다. 뭐 다 잘 아시죠? 뭐 일반 범죄자가 아니라 정말 미국 내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만 이제 거기다 이제 수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마피아의 두목 알 카포네 뭐 유명하죠. 그리고 뭐 머신건으로 불렀던 조지 켈리라는 뭐 밀주 만들고 막 그랬던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계의 갱단 두목 그 화이티 벌처 같은 그야말로 악명 높은 중범죄자들이 이 엘카트레즈 교도소에 수감됐던 것으로도 뭐 이미 유명합니다. 1963년 감옥 기능을 이제 그때 마감하고 지금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관리 주체가 누구냐? 관리 주체가 뭐 교정국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청이 이 엘카트레즈 교도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이제 관광소가 돼버렸다는 것인데 이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연방 교도소로 곧 문을 열 거다라는데 이제 언제 열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안에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수도 다시 넣어야지, 전기 다시 넣어야지, 뭐 이거 사실 할 거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과연 정비 작업이 준비가 될지 I doubt it. 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여하튼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한 것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끝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의약품 제조를 촉진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의약품 제조를 촉진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을 했는데요. 그 서명을 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다 라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도 했냐면 FDA의 식품의약청 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데 걸리는데 그 승인되는, 그러니까 FDA가 이제 승인을 해줘야 제약 공장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 무슨 위생 상태나 또 어떤 제약품을 만드는지 다 신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FDA가 제약 공장을 짓는데 승인을 해야 하는데 검토하고 승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빨리 단축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시만 한 게 아니라 그런 행정명령을 또 만들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행정명령은 좀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해외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대폭 올린다라는 것, 그리고 외국 제약업체의 유효 성분 출처를 보고받아야 되는데 이 보고받는 과정이나 이런 걸 좀 어렵게 만들겠다. 디테일하게 보고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제약업체를 조금 힘들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런 내용도 좀 부가적으로 행정명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좀 복잡한 얘기죠. 제가 뭐 이런 부분은 어려운 얘기 말고 바로 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예상되는 그 발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요거는 뭐 예상이 아니라 뭐 당연히 발표될 겁니다. 해외에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서 최대 제 생각엔 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방안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뭐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그 공장을 뚝딱 하루아침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결국은 그때까지는 미국 내 약품 가격의 인상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 그게 뭐 독일 의약품일 수도 있고, 뭐 일본 의약품일 수도 있고, 스웨덴에서 만든 약품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수입했는데 25% 관세를 결국은 부과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만큼 가격 인상이 될 거라는 건 뭐 불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일단 다음에는 이제 예상되는 부분을 한두 가지 본다면 국제 가격 기준 도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좀 낮추기 위해서, 지금 미국은 의약품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야, 이게 미국이 선진국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심지어는 뭐 국경 하나만 건너가면 되는 캐나다에 비해서도 턱없이 비싸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시애틀 사시는 분들은 가끔 캐나다 여행 가서 차 타고 한두 시간이면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거 사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래서 국제 가격 기준으로 미국의 약품 가격도 좀 낮추는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예상되는 거는요, 이 메디케어 약 가격의 협상 강화 방안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메디케어 프로그램 내에서 그 약 가격, 그 약가 협상을 강화해서 고가의 의약품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는 조치.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어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약을 처방한다거나 막 이럴 때 가능하면 너무 비싼 의약품을 좀 처방하지 않고 배제시키는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하겠다. 정부가 좀 개입하겠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처방을 못 받는 제약회사에서는 처방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그럼 낮춰. 그럼 처방할 수 있게 할게. 뭐 이런 걸 유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고가의 의약품 가격을 낮추도록 정부가 개입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는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뭐 일단 예상일 뿐입니다. 다음 주에 발표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올지, 또 나온다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약에 대한 관세 부과인데, 약에 대한 그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의약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걱정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예상이 아니라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발표만 남았습니다.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특히 이제 제너릭 의약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약품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너릭이거든요. 그래서 제너릭 의약품은 그나마 비교적 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인상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또는 이제 노인층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이 정부 의료 혜택을 통해서 무슨 처방 같은 거 받을 때 거의 대부분이 제너릭 처방을 받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비싸지면 부담되죠.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될 그 약품 관세 관련된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시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관련된 소식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추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서 약품 가격 인상 가능성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